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뒷배경 좀 어떤가요? 뭐 제가 집에서 영상을 제작하니까 이 영상을 보신 지인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이 야, 배경이 뒤가 뭐야, 뭐 귀신 나오겠다, 뭐 좀 개선 좀 해보자고 해서 나름 이제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 이제 제가 보통 이 숙소 안에서 영상을 제작하니까 뭐 제 나름대로 한번 이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베란다 배경으로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은요 일본 조선소입니다. 일본 조선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먼저 그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본 조선소 좀 제목이 조금 조금 이 낚시처럼 비슷하게 좀 강한 단어를 좀 썼죠. 뭐 일본 조선사업은 망하는가,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망했습니다. 예전처럼 같이 되지도 않고요. 조선소 얼만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왜 이걸 얘기했느냐, 그리고 왜 제가 일본 조선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영상을 제작하느냐, 이 부분의 이유는 영상 제작의 목적은 일본은 우리나라 조선소보다 한 발 먼저 앞에 갔죠. 이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선소의 흥망성쇠가 우리보다 한 발 앞섭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소가 일어나던 단계에 이미 일본 조선소는 정상을 찍었었고요. 전 세계 조선시장에서 탑을 찍었었고, 그리고 쭉 구가하다가 내리막을 그리면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탑의 자리를. 그리고 일본 조선소는 지금 내리막을 가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소도 지금 내리막으로 이제 정상에서 이제 한 발 내려온 상태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 조선소의 흥망성쇠를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참조가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제가 사실은 무슨 국책 연구기관에 연구원도 아니고 일개 조선소 감독이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참조가 필요한,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나름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데 참조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합니다. 영상 제작은 제가 일본 조선소가 성장하게 된 성장 배경, 어떻게 성장이 되었나, 그리고 일본 조선소가 내리막을 가게 되는 과정, 어떻게 내리막을 그렸나,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일본 조선소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을 뭘로 갖고 있는가, 요 순서대로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서론은 한 이 정도로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시간이 또 얼만큼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조선소는 조선소 산업이 어떻게 발전됐느냐, 일본 경제가 발전되면서 같이 발전했습니다. 이런 또 되도 않는 이상한 당연한 얘기를 하느냐. 일본은 다 아시다시피 섬나라죠. 그리고 경제가 발전되면 그만큼 수출 물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싣고 옮길 배가 필요하죠. 그럼 일본에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 물건을 실을 배도 같이 늘어나면서 조선소가 성장한 겁니다. 근데 이 또 수출하는 물건을 싣고 다니는 배를 가진 곳이 바로 해운선사죠. 사실은 해운선사가 먼저 앞서가고 그 뒤에 해운선사가 이 조선산업을 끌고 갔던, 조선소 입장에서는 이 해운선사가 전방산업입니다. 후방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루즈산업 얘기하죠. 크루즈선 얘기할 적에 후방산업이 인테리어나 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소에서는 전방산업은 사실은 해운업, 후방산업은 바로 기자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실 겁니다. 일본 조선소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일본의 해운선사들이 많이 성장하면서 같이 조선소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일본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봉량이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2위를 합니다. 중국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배를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럼 배 수리도 많고 또 신조도 많고, 그게 일본 조선소를 지금까지 지탱시켜 줬던 가장 원동력이 됩니다. 아무래도 같은 나라니까 또 일본은 좀 그렇잖아요. 자기 식구들
뭐 자기 국민들 챙기는 거 자기가 자기끼리 하는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조선소가 아직은 버티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바로 전방산업인 해운선사들이 그래도 밀어주니까는 배 주문해 주니까 사실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던 게 어떻게 내리막을 갔느냐. 이게 우리나라 한국 조선소가 발전하던 그 시점에 일본 조선소가 내려가게 됩니다. 뭐냐? 일본이 재밌는 게 1978년 하고요. 그리고 보자. 1980년대 이 두 차례에 거쳐서 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조선산업을 구조조정을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했느냐? 그러니까 70년도 후반 제가 76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78년이네요. 자료를 좀 커닝하면서 얘기하니까. 78년, 97년 두 차례에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1차 구조조정에서는 이 전체 조선 설비의 35%를 줄여버렸다네요. 그리고 2차 구조조정할 때는 87년에는 거기서 또 26%를 더 감축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1차 구조조정 원래 전성기 대비 2차 구조조정까지 딱 하고 나니까 전체의 47%를 감축을 했답니다. 무슨 말이냐? 설비를 없앴대요. 그렇게 없앤 이유가 이제 석유 파동 나면서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석유값이 1차하고 2차에 거쳐서 석유 파동이 난 적이 있죠. 70, 80년대에 석유값이 갑자기 고공으로 뛰는. 그거는 댓글 방향 보고 요거는 제가 존소하고는 좀 관계가 좀 있긴 있는데 존소와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요거는 댓글 방향을 보고 하나 따로 추가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파동 났을 때 일본 정부에서 예측을 한 게 이거 배 주문 이만큼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선소가 우리나라는 빅3가 거의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삼성, 대우가. 일본은 중소형 조선소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큰 조선소도 있지만 작은 조선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거를 줄여버린 겁니다. 돋고 메워버리고요. 문 닫아버린 겁니다. 전성기 대비 47%를 줄였으니까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인력들 얼만큼 줄였는가? 이게 전성기 때 조선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인원이 일본에서 22만 7,459명이었답니다. 그게 2차 구조조정까지 딱 끝나니까는 8만 3천 명으로 축소되었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리막의 시작인데 기술 인력까지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던 게 이게 일본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조선 산업이 그렇게 내리막을 안 그렸던 겁니다. 전 세계 조선 시황이. 근데 기술 인력을 없애고 이제 90년대 넘어가고 80년대 넘어가고 90년대 넘어가면서 사실 우리나라 조선소가 90년대 들어서 일본을 제껴버렸거든요. 그때까지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망할 정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일본 조선소의 또 패착이 무엇이냐? 이거 설비를 딱 줄이면서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았냐면은 배를 이해하기 좀 편하게 우리 자동차처럼 있지 않습니까? 표준화된 배를 만들어 버립니다. 설계도 표준화된, 만약에 우리 소나타다. 우리는 소나타 만듭니다. 옵션 없어요. 썬루프 우리 그런 거 안 만듭니다. 문짝 4개, 엔진 넣어주고요. 보네트 달아주고, 의자 열어줍니다. 에어컨 넣어드릴게. 썬루프, 크루즈 컨트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이대로 만드니까 이거 만든 대로 사가시려면 주문하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선주들한테. 근데 선주들은 상당히 좀 요구치가 좀 까다롭거든요. 제가 조선소에 근무할 적에 들은 게 이 선실에 문짝,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문고리, 손잡이까지도 옵션을 선택해 준답니다. 그만큼 니즈가 원하는 방향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일본 조선소들이 이 품질이 좀 좋아 놓으니까 우리 좋은 품질의 규격화된 배 만들어 줍니다라고 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 일본 조선소 영업사원이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는 한국 조선소 영업사원이 와서 뭐 필요하십니까? 배예요. 색깔, 어떤 색깔?
노란색 칠해드릴게. 문짝 그 금도금 해드릴게. 선사들의 선주의 요구 사정은 적극 반영을 한 겁니다. 대신에 일본보다는 품질이 조금 떨어지니까는, 우리 일본보다 좀 사실은 품질 떨어지니까는 가격은 조금 낮춰서 대신에 해달라는 건 다 해드립니다. 입맛대로. 주문 생산인데요. 뭐, 우리 만들찌개, 예, 뭐, 고객님께서 원하시면 뭐든 다 해드립니다. 그게 바로 일본 조선 산업의 몰락의 두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구조조정이었고요. 두 번째 요인은 표준 선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선주의 요구를 안 받아줬어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이대로 사가시려면 사가시고 말면 마세요. 거의 그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게 이제 기술 인력이 그만큼 없으니까는 우리나라 조선소에서는 기술 인력을 계속 육성을 하면서 설계 부분이나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개발을 꾸준하게 했던 거고, 일본은 기술 인력을 줄여버리니까는 더 재미난 것은요, 일본에서 조선소 설비를 줄이면서 인원을 적게 뽑으니까는 1년을 거의 안 뽑았답니다, 사실은. 그 일본 소재 대학들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동경대 있지 않습니까? 동경대에도 조선학과를 없애버렸답니다. 일본 소재 대학들이 조선학과를 거의 다 없애버렸다네요. 그러면 새로운 인력들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술 인력에 대한 차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일본의 몰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느냐? 일본 조선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입니다. 심지어는 서로 주식 교환해가면서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하면서 살아남는 분, 이제 중소형 조선소들이 많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조선소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나라 빅3처럼 대영화를 만들자. 그렇게 모였는데, 그 결과가 가장 큰 게 사실은 기술 인력에 대한 공급이, 그리고 기술이 발전, 기술 개발에 대한 좀 등한시가 지금에 와서는 쓰나미처럼 몰려왔던 겁니다.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올해 2월 4일자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가요. 일본의 2위 업체, JMU라는 업체였습니다.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인데, 이 회사가 사실은 중소형 조선소, 작은 조선소 4개가 서로 합쳐서 한 개 큰 지주회사를 만든 회사인데, JMU가 일부 신조선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이제 더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답니다. 거기다가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LNG선 포기해버리고요. 우리는 못할 것 같다고. LNG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본이 LNG선형을 개발했던 배가 있습니다. 그게 망했거든요. 예, 그것도 망하고, 지금 맨브레인 LNG 쪽은 제가 또 조금은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살짝 몸을 담은 적도 있고 해서 좀 아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떠 있는 그 LNG선들의 대부분은 멤브레인 타입이죠. 일본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스 타입, 동그라미 4개 붙은 지붕이 이렇게 동그란 거 4개 있는 LNG선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일본에서 개발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망하고요. 일본에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게 사실은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일본은 조선소들을 대형화시키고 그리고 서로 합병해서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원인은 바로 기술 인력,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 아직은 밀리고 있고, 그게 한번 벌어진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게 현재의 일본 조선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본 조선소들이 요거 어떻게 향후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뭘로 잡고 있느냐?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서로 모여서 합병해가지고 어깨를 그러니까 아예 큰 회사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 그리고 2번째로는 영업이죠. 수주하는데 좀 더 집중하자. 지금 사실은 일본 해운사들이 일본에 주문하는 배보다 해외 한국이나 중국에 주문하는 배들이 더 많거든요. 요것도 좀 어떻게 수주 영역을 강화하는데 좀 집중하자. 그리고 3번째가 신시장, 신사업을 한번 전개를 해보자. 찾아보자.
근데 신시장, 신사업을 육성, 발굴을 하려면은 신기술이 바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일본은 좀 약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세 가지의 향후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소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효과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일본 조선이 흘러가는 방향을 좀 지켜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가 우리나라 조선소가 대응하는 방향을 잡을 적에 일본이 어떻게 가는가 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을 해서 거기서 일본하고 같이 경쟁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다른 방향을 찾을 것인가,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본 조선소의 방향을 잘 지켜보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로 뭐 오늘은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본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중국한테도 좀 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본 조선소가 이 세계 탑을 달리던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나름의 자기네들의 노하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선 산업에 대한 노하우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타산지에서 삼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요 자료 조사를 하면서 조선소 내부 정보를 들은 게 조금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들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도 좀 조선소에서 구조조정을 좀 했지 않습니까? 인원을 좀 조정을 하고 했었는데, 구조조정을 당해서 한국 조선소를 나갔던 다른 곳으로 갔던 인원들 일부가 일본으로 가 있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몰랐던 얘기인데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일본 조선소에서는 기술 인력이 부족하니까 한국에서 이제 구조조정으로 나온 인원들 일부를 지금 흡수해 가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조선소 관계자가 계신다면은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만 할 겁니다.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은 조선소가 사실은 예전에 중국 때문에 한번 코피 터진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초중반 때. 그렇기 때문에 기술 유출에 대한 이 부분이나 그리고 기술 인력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영상 마지막으로 던지는 화두고요. 마지막으로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한 건데, 다음 영상은 아직은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자꾸 싱가포르 조선소에 대한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냥 항상 제가 말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더 나은 영상,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